이준석 후보 왜 10%를 넘지 못할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그거 하나 좀 띄워 주실래요? 예,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저게 이제 18일, 19일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 한번 보죠. 자, 단일화가 필요한가? 예,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준석 후보 지지층,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층과 이준석 후보 지지층, 이 분명하게 갈리죠. 지금 색깔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68.6%는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개혁신당 지지층 볼까요?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7.9%예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에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절박하고 더 강하죠. 단일화 요구가.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단일화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게 68.7%예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숫자와 개혁신당에서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의 지지층 사이에 단일화를 둘러싼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어떤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지층 결집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이 주요 빅3 후보의 주요 후보 3명의 지지층 결집도 이재명 후보 97.2%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94%, 예, 이준석 후보는 88.6%, 89.6%.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다 결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97.2%.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아직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보다는 조금 결집도가 떨어진다. 좋게 보면 결집할 여지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8.3%만, 예, 8.3%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이 지지층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8.3%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13.3%가 앞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 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 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이번 포커스의 세 번째 주제인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 47.5%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침에 제가 수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로열티가 좀 충성도가 약하다.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야,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47.5%가 지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참 지금 지지율에서 더 이제 확장을 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역으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측으로 빨려나갈 가능성도 이게 상당하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막판에 가면서 이왕이면 될 대로 찍자. 될 만한 후보한테 찍자. 아니면 뭐 큰 정당 후보에게 찍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 이탈 가능성이 있는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로열티가 높은 그러한 지지층으로 묶어놓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일단 좀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결국 이제 투표장으로 끌어내서 찍어야 그게 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로열티라는 부분은 뭐 이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서 찍겠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로열티가 높은 사람, 그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 지지층의 로열티를 높이는 것, 이것도 또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10% 넘지 못하는 현재 그 이유 분석한 그 표 하나 띄워 주시죠. 어쨌든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준석 후보 지지율 현재 10% 돌파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본다면 꾸준히 이준석 후보 지지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에서 9%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6%에서 8%를 넘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8%에서 9%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18일 TV 토론 이후에 나온 조사 결과 9%, 8%, 9% 여기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어서 23일 뭐 TV 토론이나 27일 TV 토론 이런 것을 거치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 하지만 애초에 이준석 후보 측에서 개혁신당 측에서 기대했던 5월 중순에 15%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이러한 흐름들과는 좀 기대보다는 좀 뒤처진, 지금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러한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 예,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아직 시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 개혁신당은 진작 후보를 확정하고 바로 이제 대구 경북에 내려갔고 뭐 손편지 이런 것도 뭐 10만 통인가요? 엄청나게 써갖고 유권자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죠. 현재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6%에서 남짓 6%, 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40%대에 머물고 있고 이거 과거에 이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최대 득표를 한 게 23%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20%대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TK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TK의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이른바 좀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할까요? 이제 좀 내가 뭔가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누구든 간에 뭐 김문수든 이준석이든 뭐 이재명이든 어쨌든 후보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 이른바 열망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안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 넘지 못하고 있는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율이 좀 한 20% 정도 이렇게 막 나와줘야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확장을 하는데 현재 세대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20대에서 20%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 2030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지지율도 또 확고하지는 못합니다. 고정 지지율과 또 유동적인 지지율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030에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그런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현재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향력 있는 인사 영입에 실패했다. 저 부분이 이제 하나의 흐름을 잡아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뭐 김상호 의원이라든지 김용남 전 의원, 뭐 문병호 전 의원, 이석균 전 의원 등등 이 전현직 의원들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흐름, 이것이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 표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흐름이 저렇게 쭉 가면은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저기로 이제 저집이 되는가 봐. 이런 이제 분위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또 이제 망설이는 유권자들을 또 끌어가는 그러한 이제 밴드웨건 효과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문제로 죽을 쓸 때 김문수, 한덕수 이 두 사람의 단일화 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할 때 그 시기쯤에 이제 대안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그 흐름을 좀 만들어냈으면 조금 이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 영입에 실패한 부분도 저런 부분은 사실 물밑에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계속 누군가 움직이면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쭉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제 그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열매를 맺는 건데, 그만큼 이제 개혁신당의 어떤 조직력이나 네트워킹 능력이나 기타 이런 것이 좀 취약하다. 거대 정당에 비해서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TK에서의 어떤 주도권, 새로운 희망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는데 실패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흐름을 일거에 잡아가는 그걸 놓친 거, 이것이 상당히 좀 이준석 후보로서는 뼈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세대 확장 문제인데요. 결국 2030에서는 이제 확실한 진지를 구축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이재명 후보를 앞선 뭐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으로 특히 20대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20대, 30대에서는 세대적으로 진지를 확실하게 구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확장, 5060이든 뭐 4050이든 여기로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확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2030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그 강한 상징성은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그 외연을 많이 넓혀야 되는데 그 면에서 좀 취약성이 있다, 약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좀 꼽히고, 세 번째가 이제 거대 양당의 결집, 조직력의 한계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어떤 이 국민의힘 민주당, 이 민주당 국민의힘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저 시골까지도 다 그 하부 조직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될 때 그 조직력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힘을 발휘해서 표를 쫙 당기는 거죠. 이제 실핏줄이 우리 온몸에 뻗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게 거대 양당이고, 당원 숫자만 해도 뭐 거의 이렇게 몇백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당원 수가 이제 10만을 갓 넘긴 상태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규모가 작은, 인구가 작은 이런 지역까지 다 이렇게 촉수처럼 조직력이 미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 그리고 이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집해가는 흐름들 속에서 제3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사방에서 파고가 밀려오는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제3당으로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전이 지금 중반전을 지나서 이제 후반으로 막 접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개혁신당이 좀 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고공전으로서 어떤 강력한 그
메시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 취약한 조직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이것이 이제 아마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일 겁니다. 그것은 바람이 일어야죠. 바람. 바람을 힘으로 이 조직력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그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이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 이번 선거가 실시된 배경 자체가 이제 계엄 실시,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선거가 실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 그 열매는 이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지금 따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이제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준석 후보가 또 특단의 어떤 전략 전술을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이제 TV 토론이 23일, 27일 이렇게 남아 있고, 28일부터는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그 전에 실시했던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는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지율을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로 올려놓고, 나아가서 한 15%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여론조사 실시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표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빨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금 주어진 거죠.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번 대선의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던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TV 토론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8일 TV 토론 보셨겠지만,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평가, 쭉 언론에 나온 평가들을 보면은 똑똑하다,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줬지만, 판을 뒤집을 어떤 한 방을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평가이고, 또 현재 TV 토론의 구조상 이게 좀 상대를 완전히 이제 한 방에 보내는, 진짜 야 역시 이준석이야 이렇게 막 이런 평가를 받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TV 토론의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제 좀 한 사람과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23일 또 27일 요 TV 토론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어떤 상대의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렇게 좀 약간 뭉치면서 둥글둥글하게 뭐 받아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어서, TV 토론을 통해서 판세를 역전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네 번째, 높은 비호감도. 현재 대선 후보 중에서 이준석 후보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과거로 보면은 어떤 사법 리스크, 또 욕설 파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양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높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른바 갈라치기에 능하다, 또 뭐 어떤 차별적이다라는 이런 평가, 물론 이준석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이러한 정치인들이 피하는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부딪혀간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러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중의 인식 속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좀 분열, 갈라치기에 능하다, 이러한 평가를 듣고 있는, 이것이 이제 높은 비호감도로 연결되는
된 것 아닌가 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도 좀 극복을 해야 두 자릿수 지지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 10%를 넘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분석을 했는데, 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이제 대구 경북을 이준석 후보가 공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을 두 자릿수 이상 좀 끌어올려야, 그래야 이준석 후보 전체적인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흐름인데, 현재 대구 경북에서 6%, 7%포인트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흐름, 이것을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남은 일주일 기간 안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좀 현실적이면서도 급박하면서도 또 직접 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포커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